이제부터는 게임 스토리텔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스토리텔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인터랙티브입니다. 영어가 나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 명료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인터는 왔다 갔다 하다, 주고받다는 뜻이고 액티브는 활동입니다. 그러니 인터랙티브라고 하면 상호작용, 즉 활동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여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루어지지요. 하지만 게임처럼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문화예술 작품의 창작 과정은 이래요. 가장 먼저 작가가 작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작품 안에 세계가 반영되고요. 이를 독자들이 감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체로 한쪽 방향으로 작가에서 독자에게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임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창작자가 게임 작품을 만들면 유저가 플레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저의 플레이가 게임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데이터베이스와 연관되어 게임에 반영되고 이것이 다시 유저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죠. 이런 내용을 좀 더 복잡하게 표현하면 여기 이 그림처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복잡하지요?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활동, 즉 액티브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성이 발현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게임 스토리텔링의 핵심이자 특징입니다.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 게임을 구분하는 큰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 디지털 콘텐츠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게임 서사의 기본 구조를 알아봅시다. 게임의 구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을 이루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게임 스토리텔링은 크게 인트로, 메인 스테이지, 그리고 엔딩 등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사실 모든 이야기가 똑같아요. 시작, 중간, 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처음 제시했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설명은 모든 분야의 이야기 창작자에게 유용한 말이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지 중간이나 끝에 나오면 안 된다. 중간은 가운데 있는 것이지 시작이나 끝에 나오면 안 된다. 끝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지 처음이나 중간에 있으면 안 된다. 꼭 무슨 말장난 같지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이야기 창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귀한 창작 방법입니다. 다음 구절을 더 봅시다. 그러므로 플롯은 훌륭하게 구성하려면 아무 데서나 시작하거나 끝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작품을 창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야기의 서두를 썼는데 자신이 이 부분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판단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서두를 떼서 중간이나 끝에 위치시켜 봅니다. 그런데 중간이나 끝에 넣어도 이야기가 별 문제가 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서두를 잘못 설정한 겁니다. 반면 서두를 떼서 중간이나 끝에 넣어봤더니 이야기가 흐트러지고 재미가 없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서두를 잘 지은 겁니다. 이처럼 시작과 중간과 끝의 위치를 서로 바꿔가면서 확인을 하면 자신의 글이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방법 잊지 마세요. 퇴고의 핵심입니다. 이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려면 무엇을 읽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 책을 지금 읽지는 못하더라도 방학 기간에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시작과 중간과 끝으로 나누어집니다. 게임에서는 인트로, 메인 스테이지, 엔딩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앞서 게임 스토리텔링의 특징이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성이라고 했죠. 하지만 모든 부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트로 부분은 대체로 창작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아요. 이 시작 부분을 옛날 게임들은 텍스트,
문자를 통해 구현했습니다. 오락실 게임이나 고전 게임을 보면 꼭 옛날 이야기처럼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 라는 설명으로 시작되는데요. 가령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도 어떤 왕국이 있었는데 이곳의 공주를 쿠파왕이라는 악당이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용감히 나가서 싸웠지만 아무도 공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백왕공 마리오 브라더스가 공주를 찾아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설명이 문자로 제시된 뒤에 비로소 게임이 플레이되게 됩니다. 그러다 그래픽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미지로 나아가 동영상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인터페이스가 좋아지면서 시작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 서브 텍스트로 구성되게 됩니다. 유저의 선택에 따라 시작이 달라지는 것이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이 게임에는 세 가지 종족이 있죠. 테란, 저그, 프로토스. 이 중에서 게이머가 선택을 합니다. 테란 종족의 시작은 테란 종족의 입장에서 기술되어 있고 저그 종족은 저그의 입장에서, 프로토스는 프로토스의 입장에서 각각 다르게 기술된 인트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 인트로가 마련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메인 스테이지가 펼쳐지면 여기에서부터 유저의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비로소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유저가 마리오 아저씨를 앞으로 움직이든 점프를 시키든 뭔가를 해야 서사, 스토리텔링이 진행된다라는 뜻입니다. 엔딩도 대체로 창작자가 지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트로가 그러했듯 엔딩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슈퍼마리오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쿠파왕과 싸워서 공주를 구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엔딩이 여러 개, 즉 멀티 엔딩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기본 아래 몇 가지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메인 스테이지에서 변형이 진행되죠. 먼저 스테이지 구조가 있습니다. 어드벤처 게임, 액션 게임, 스포츠 게임 등이 바로 스테이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단식 스테이지가 이루어집니다. 마리오 아저씨가 열심히 숲을 지나 늪을 건너 마법의 동굴 속을 찾아가면 각 단계의 끝에서 보스를 만나게 되죠. 이 보스와 열심히 싸워서 이기면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게 되고요. 다음 스테이지 또 열심히 길을 걷다가 조금 더 강력한 보스가 나오게 되고 싸워서 이기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길을 걷다가 보스를 만나고 보스와 싸우기를 반복하면 마지막에 끝판왕을 만나게 되는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익숙합니다. 어디에서 설명했죠? 맞습니다. 일본 소년 만화에서 주로 나왔던 파워 에스컬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소년 만화와 게임 스토리텔링 중 스테이지 구조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게임에서 이런 스테이지 구조가 정립된 것은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인데요. 그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본 소년 만화의 스토리텔링도 정립되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말 그대로 인터랙티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스테이지 구조는 게임 센터, 오락실 같은 데에서 하는 아케이드 게임에 주로 쓰였어요. 또 콘솔 게임, 그러니까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등을 이용하는 비디오 게임에서 주로 스테이지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 많이 하는 MMORPG, 시뮬레이션, 전략 게임 등은 스토리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플레이어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이죠. 자기 마음대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핀 스테이지 구조는 동선이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살펴본 게임들에서는 유저가 자기 마음대로 동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 공간 부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내버려 두면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지요. 실제로 게임 기획자나 운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게임 맵을 만들어 놨는데 이른바 내복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꼭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게임 맵의 끝을 향해 달려가요. 그러면 이들이 경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맵을 넓히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유저에게 자유도를 주려면 무한한 공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맵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개발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을 적절히 유도할 수 있도록 일정한 퀘스트를 부여합니다. 처음 게임을 시작했을 때는 자유도를 강조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세요 하고 자기들끼리 놀게 만들어 놓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악당이 나타납니다. 이 악당을 물리치러 가자라고 퀘스트를 부여하죠. 물론 보상을 걸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다수의 유저는 우르르 몰려갑니다. 악당을 물리치고 나서 북적북적 놀게 되면 또 너무 방향성이 없어지니까 다음에는 더 강력한 악당을 제시해 줍니다. 이 강력한 악당은 그냥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획득하라 하는 퀘스트를 줍니다. 일종의 서브 퀘스트가 되겠죠. 그러면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아이템을 얻은 뒤에 다시 악당과 싸워요. 그런데 이 악당과 싸울 때 혼자서는 어렵고 조력자가 필요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조력자를 구하는 퀘스트가 이어지고 아이템을 획득하고 조력자까지 구한 뒤에 대결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더 큰 끝판왕을 물리치라 라는 퀘스트가 나오고요. 또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가고 아이템을 얻어야 되고 조력자를 얻어야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선이 형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한 동선을 은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기획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런 의도를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지는 퀘스트 구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높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게임 안에서 제작자의 영향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제 또 다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은 똑같아요. 그런데 일본 게임 중에는 조금 다른 스토리텔링을 구사하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분기형이라는 것인데 가지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게임이 시작됩니다. 스토리텔링이 진행되다가 어떤 지점에서 이야기가 갈라져요. 어느 쪽으로 갈지 유저가 선택해야 합니다.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 또 진행되다가 어떤 분기가 나오게 되고 그 분기에서 또 가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지를 따라서 또 선택을 하게 되죠. 그에 따라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점점 이야기가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또 선택을 하게 되면 각각 다른 엔딩을 향해서 쭉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가 특정 엔딩에 이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합니다. 엔딩을 보면 끝낼 것 같은데 가지 못한 길에 대한 미련이 남아요. 더구나 이런 게임에 익숙한 유저는 멀티 엔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엔딩도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처 가지 못했던 길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면 되돌아가서 가지 못한 길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 플레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게임의 세계관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저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엔딩을 보고서 또 다른 엔딩을 보려면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지루한 겁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되돌아가는 지점을 표시해 둡니다. 이렇게 깃발을 세워서 저장을 해둡니다. 그러면 엔딩 A를 보고 난 다음에는 어디까지 되돌아가면 되느냐? 왔던 길이 똑같으니까 깃발이 있는 곳까지만 되돌아가면 됩니다. 깃발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엔딩 B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분기점을 표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 게임 업계에서는 플래그, 깃발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플래그를 세웠다라는 표현이 일본 게임 스토리텔링에서 관용적으로 많이 사용되지요. 이것이 일본의 또 다른 문화 콘텐츠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만화, 엔터테인먼트 소설, 우리의 웹소설과 비슷한 라이트 노벨 등에서 플래그를 세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는 웹소설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일본에서는 라이트 노벨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라이트 노벨은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고 어색한 아주 모호한 표현이에요. 라이트 노벨의 가장 큰 특징은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풍의 사파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라이트하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이트 노벨에는 추리, 판타지, SF, 로맨스, 역사물 등등 기존에 나왔던 거의 모든 장르와 세부 장르를 모두 포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종 교배하듯 뒤섞이게 됩니다. 혼합과 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정체는 모호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일본에서 중요한 문화적 생산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야가 라이트 노벨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웹소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바로 그 라이트 노벨 중에 All You Need Is Kill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실 내용은 그렇게 새롭진 않습니다. 외계인이 침공을 하는데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죽고 반복해서 깨어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이 독창적인데요. 이것이 다시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헐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지었습니다. 참고 자료로 예고편을 올려두었으니 그 영상을 먼저 감상한 뒤에 이후 내용을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편만으로도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개가 게임의 스토리텔링과 아주 흡사합니다. 플래그를 세웠던 되돌아가는 지점으로 돌아가서 반복을 거듭하면서 내용이 진행됩니다. 이처럼 영화 엣지 오브 투마로우는 일본의 라이트 노벨을 원작으로 하고 그 라이트 노벨은 게임의 스토리텔링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분야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앞서 문화예술 작품 안에는 세계가 반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게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게임 속 환경도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이 되었어요. 적어도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즉, 그동안 가상세계라고 생각했던 게임의 환경이 곧 현실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요즘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신기한 일은 더 있습니다. 끝없이 갈래를 이어가는 이런 스토리텔링을 분기형 혹은 가지치기형이라고 설명했지요. 그런데 서로 의논한 것도 아니지만 이런 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 이론과 굉장히 흡사하게 닿아 있습니다. 특히 보르헤스라는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소설가가 자기 소설에 많이 활용했는데요. 끝없이 이어지는 갈림길에 대하여 라는 소설에 이런 구조가 사용되었습니다. 게임 스토리텔링, 특히 분기형 스토리텔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것이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게임 스토리텔링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 게임 스토리를 만드는 창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게임 스토리텔링의 창작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세계관 설정, 캐릭터, 그리고 몰입. 먼저 세계관 설정입니다. 게임에서 세계관 설정은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이는 장 보드리아르라는 프랑스 연구자에 의해서 제시된 개념이에요. 현실이 아닌 것들이 현실처럼 보이는 것, 현실을 반영한 가상세계를 시뮬라크르라고 이야기했고, 이러한 가상의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공간을 시뮬라시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드리아르가 제시했던 시뮬라시옹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는 성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유럽에 있는 성을 흉내내서 가상으로 만들어낸 공간일 뿐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꿈과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 책은 또 다른 작품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주었느냐? 바로 매트릭스라는 영화의 세계관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매트릭스의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네오라는 인물인데 그를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로 인도하는 모피어스란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What is real? 무엇이 현실인가? 네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진짜 사실이냐? 이런 의미이죠. 매트릭스는 영화이지만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상세계 안에 펼쳐지는 게임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 속의 세계는 심시티라는 게임에 나오는 세계처럼 아주 철저하게 현실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 속 세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느냐? 크게 SF와 판타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게임 공간은 이런 식으로 적용되었어요. 먼저 소설의 영향을 받습니다. TRPG, 그러니까 테이블 토크 RPG 게임에 영향을 주었고요. 만화에 영향을 주었고 애니메이션에 영향을 주었고 이런 것들의 영향을 끌어안으면서 게임 세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게임이 이렇게 영향을 받은 이유는 게임이 젊은 예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대표 사례만 살펴볼게요. SF 중에서 게임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작품 중 하나가 로버트 하인라인이 쓰인 스타쉽 트루퍼스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서 벌레 모양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구는 군국주의 사회이고 오랜 전쟁을 걸치는 동안 군인이 되어야만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군사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적에 따라 장교가 되기도 하고 일반 병사가 되기도 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병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주 해병으로 차출됩니다. 마린이죠. 해병대가 기계 갑옷, 아이언맨처럼 강화 슈츠를 입고 벌레 외계인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어떤 게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바로 그 게임 맞습니다. 스타크래프트와 유사합니다. 스타크래프트가 바로 스타쉽 트루퍼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테란족, 지구인의 중요한 유닛 중 하나가 마린, 해병대로 설정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SF의 상상력이 게임 스토리텔링과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문학과 게임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형성됐던 것이죠. 판타지는 이보다 조금 더 직접적입니다. 왜냐하면 판타지는 그 특성상 가상세계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세계가 과학적 상상력이 아니라 신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가상세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판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무도 당연하게도 지도, 맵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판타지 장르를 만들어낸 이 작품에서부터 지도의 설정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졌고요. 이런 설정에 영향을 받아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TRPG 게임이 만들어졌고 그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 로도스도 전기라는 TRPG 게임을 실황 중계한 잡지 기사를 모아서 만든 소설이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면서 한국에 수입이 되고 그 영향을 받아 한국 판타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드래곤 라자 같은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판타지 소설 속에 나오는 게임 이야기도 세계관도 그대로 게임에 영향을 주게 되었죠. 드래곤 라자가 한국 MMORPG 게임의 출발점이 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제 게임 스토리텔링 창작 방법 두 번째, 캐릭터 설정을 살펴봅시다. 그런데 게임에서 캐릭터 설정은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게임에서 캐릭터의 역할, 즉 롤이 중요해요. 다음에 게임 캐릭터를 디자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 능력치는 아이템을 통해 설명됩니다.
이것이 기존의 소설, 영화, 드라마, 만화 등의 문화 콘텐츠 분야와 차별되는 부분이에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반지의 제왕, 던전 앤 드래곤, 로도스 도전기, 드래곤 나자로 이어지는 판타지 장르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세계관을 공유하기 때문에 유사한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엘프입니다. 엘프는 원래 동화나 민담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연을 좋아하고 장난을 자주 치고 크기도 작은 조그마한 요정들. 새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유럽 북부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를 도와 크리스마스 선물을 만드는 요정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이런 엘프를 변형해서 반지의 제왕에서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뾰족한 귀는 여전히 유지되고요. 숲에서 살고 자연을 사랑하며 전투 능력까지 갖춘 종족으로 변모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고고한 나머지 개체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던전 앤 드래곤은 게임이죠. 본래 TRPG인데 이 이미지는 나중에 컴퓨터 게임으로 다시 만든 사례입니다. 능력치를 서술,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숫자를 이용해서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나이는 몇 살이고 기술은 뭐가 있고 체력은 얼마고 회복력은 얼마고 공격력은 얼마고 이렇게 딱 수치로 제시가 됩니다. 조금 더 객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드게임을 즐겼던 사람들이 만든 로도스도 전기에서는 일본 특유의 만화와 애니메이션적 특징을 발휘해서 캐릭터의 귀를 더 강조하고 복장을 이미지화하고 머릿결이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엘프라는 종족의 특징을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곤 나자로 넘어오면 갑옷과 무장은 벗고 가벼운 차림으로만 돌아다니는 하지만 무술 실력이 뛰어난 종족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뾰족한 귀는 계속 강조하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귀가 엘프의 특징인데 이런 특징을 통해 종족을 표현한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 해당하지요. 디자인이 왜 중요한가? 게임에서는 캐릭터의 성격과 속마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외형, 겉모습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아이템은 종족의 발전,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통 온라인 게임에서는 조그마한 단검을 가지고 내복 같은 옷을 입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더 진행하면 돈을 벌어서 칼을 사고 갑옷도 있고 또 어떤 아이템을 얻으면 힘이 강화됩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게임 캐릭터의 성장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캐릭터는 일정한 역할, 롤을 가지고 있고 이 롤을 바탕으로 성격을 나타내는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고 캐릭터의 성장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몰입입니다. 몰입은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는 태도예요. 이런 태도는 사실 어린이가 세상 일을 익혀나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과정 중 하나입니다. 쉽게 믿기 어렵겠지만 공부도 강력한 몰입을 일으키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몰입의 재미를 모르고 있을 뿐이죠. 반면 게임에서는 한결 수월하게 몰입이 이루어집니다. 이 몰입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지역문화 부분에서 이미 배운 것처럼 여행, 이벤트, 축제가 있습니다. 여행은 낯선 환경을 통해서, 이벤트는 무언가를 기념하는 활동을 통해서, 페스티벌, 축제는 비일상적 상황을 만들어 몰입감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역시 지역문화 부분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체로 놀이나 몰입은 공간적 바탕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게임에서도 몰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 맵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지도가 나오고 그 안에서 어느 부분에서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지, 모험이 벌어지는지 이런 정보를 제시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아주 간단한 맵부터 보겠습니다. 인류가 만든 게임 중에서 정말 간단한 맵 중 하나는 바둑이죠. 바둑은 판 자체가 세상을 추상적으로 압축해서 표현했습니다. 이보다 조금 복잡한 것으로 장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는 중국의 고전 초한지의 이야기, 즉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놓고
대립했던 역사 이야기가 바탕이 됩니다. 이들이 싸움을 벌인 전장을 추상화시켜서 표현해 놓은 것이 장기판이에요. 이처럼 장기판에는 스토리가 부여되어 있죠. 이야기 안에서 게임이 진행되는 겁니다. 대체로 보드게임은 공간을 심플하게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요. 복잡하면 보드를 펼쳐놓고 게임을 진행하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널리 알려진 브루마블도 내용은 세계 일주를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네모난 테두리를 뺑뺑 도는 것으로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다음 이 게임은 북 어라운드입니다. 상업용으로 발매된 게임은 아니고 교보문고에서 스페셜 에디션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책과 관련된 세계관인데요. 각각의 칸이 책과 작가에 매칭되어 있어요. 작가들의 책을 선점해서 그 책을 다른 사람이 빌려 읽는다는 설정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브루마블하고 방법은 똑같아요. 소재가 지역이 아니라 책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런 식의 간단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인생 게임의 경우에는 말판이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래도 컴퓨터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 비해서는 훨씬 간결하죠. 또 카탄의 개척자라는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 말판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판이 별도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게임을 할 때마다 말판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상의 사례들이 게임의 공간을 간단하게 만드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반면 복잡하게 공간을 구성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시리즈는 세계관이 참으로 복잡다단합니다. 원작 자체도 내용이 풍성하고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하지요.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게임도 다양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실제 컨트롤하는 화면인데 여러 명의 장군이 언급되고 그들의 능력치가 숫자로 표기되고 모자란 부분과 풍족한 부분이 그래프로 제시됩니다. 이런 캐릭터 중 누구와 어떻게 연합을 맺을까 하나하나 고민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스타크래프트인데요. 이 게임은 화면 구성이 역시 복잡한데 이후 발매된 게임들의 한 전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시된 이미지의 하단부 왼쪽 부석에 맵의 전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면 흥미가 떨어지니까 많은 부분은 가려져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으로 탐색병을 보내거나 레이더를 쏘면 해당 지역이 조금씩 보이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감추고 드러내는 활동을 통해 긴장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몰입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벤트의 사례입니다. 발렌타인데이라고 이벤트를 열고 추석이라고 이벤트를 열고 게임, 특히 온라인 게임에서는 이런 이벤트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만큼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은 게임에 대한 전시회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게임 전시회는 크게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하나는 지스타, 다른 하나는 보드게임 콘입니다. 게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잘 기억해 두었다가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은 현장 체험 학습이 될 겁니다.